이 더러운 년! 내가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문자하는 거 증거로 다 있어! 시어머니 선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품에는 갓 3개월 된 아들이 안겨 있었고, 제 눈앞에는 조작된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죠. 남편 민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내 아들 맞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완벽했던 결혼, 다정했던 남편, 자상했던 시어머니, 그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정나윤, 올해 33입니다. 아니, 이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는 31였네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결혼은 제 인생 계획에 없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좋았고, 자유로운 삶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걱정하시더라고요. 라윤아, 내가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많아지는 나이는 어쩔 수 없어. 이 말씀을 하도 하셔서 그냥 한 번쯤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2년 전 봄이었죠. 그 자리에서 민재 씨를 만났어요. 키 180의 단정한 인상, 특급 호텔 총무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첫 인상부터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배려심이 남달랐죠.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먼저 잔을 채워주고,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승무원이시면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시겠어요. 저희 호텔에 좋은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제가 회원권 하나 드릴게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건넨 말이었습니다. 과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설레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석 달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장미 백송이와 함께요. 제가 좋아하는 카사블랑카 백합도 곁들여져 있었어요. 그날 민재 씨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라윤 씨, 저는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다니 제가 복을 타고났나 보다 싶었죠. 결혼 준비는 술술 진행됐습니다. 시댁에서 예단도 후하게 챙겨주셨고, 시어머니 선옥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처음 뵌 날부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윤아, 내가 우리 집안에 온 건 하늘이 정해준 일이야. 우리 집안대를 잇는 건 내가 복을 타고났다는 뜻이란다. 그때는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민재 씨네 집안이 오래된 장손 가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고급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라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에 며느리를 구박하는 집은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하객 100명 정도 모시고 깔끔하게요. 신혼여행은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민재 씨는 여행 내내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어요. 짐도 다 들어주고, 제가 피곤해하면 일정도 과감히 바꿔주고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랐죠. 하지만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소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아파트로 정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 낳으면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게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길 권하셨거든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하면서 육아까지 하려면 도움이 절실할 테니까요. 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재 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라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선옥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던 게 기억나네요. 그때는 감동의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던 거죠.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꼭 집에 들르셨어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오셨죠. 전복죽, 소고기 미역국, 흑염소 진액까지.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친정어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자주 못 뵀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니 든든했거든요. 라윤아,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건강히 잘 나을게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단지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로 선택됐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다는 것을요.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을까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어요. 민재 씨가 시댁 한정식집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임신 중이라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답답해서 따라 나섰죠. 가게는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고 시어머니는 안 계셨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 어디 가셨대? 잠깐 볼 일 있다고 하셨어. 금방 오신대. 민재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냉장고 점검을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식집 화장실은 건물 뒤편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뒷골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죠.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일이 거의 다 되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알던 그 다정한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죠.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은 젊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한 듯 떨리는 음성이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넌 그냥 준비만 하고 있어. 곧 내 차례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누구 차례라는 건 뭐고 무슨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라윤아, 왔었구나. 배 안 고프니? 내가 미역국 끓여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불편했어요. 아까 그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저는 민재 씨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누구였을까?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일까? 하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제 착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집에 들르셨어요. 이번에는 한약을 가져오셨더라고요. 라윤아, 이거 순산에 좋은 거야. 하루에 한 팩씩 먹어. 어머니,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우리 손주 건강하게 낳아야지. 시어머니는 제 배를 쓰다듬으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아까 그 뒷골목 대화는 정말 착각이었나 보다 싶었죠. 이렇게 저를 챙겨주시는데 뭔가 나쁜 일을 꾸밀 리가 없잖아요. 저는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드님이네요. 축하합니다. 그 순간 민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요. 라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제 뱃속에서 자라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 3일 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민재 씨와 시어머니가 함께 병원에 갔고 저는 8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3.5kg의 통통한 아기였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귀한 손주.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제가 잘한 일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흘린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요. 그게 손주를 얻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계획이 성공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는 걸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3주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찾아오셨어요. 아기를 안고 싶어 하셨고 저한테는 온갖 보양식을 챙겨주셨죠. 민재 씨도 퇴근 후 매일 들렀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죠. 조리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상은 평온했습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자는 순둥이였고 시어머니는 주 3회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저는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 후 복직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은 이달까지 가능합니다. 복직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너무 어린데 내가 일을 나가도 될까? 하지만 항공사 일은 제 꿈이었고 경력 단절은 피하고 싶었어요. 민재 씨와 상의했죠. 라윤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아기가 너무 어려서. 괜찮아. 우리 어머니 믿어도 돼. 나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거야. 민재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결정했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던 날, 저는 항공사로 복직했습니다. 첫 비행은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단거리였어요.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고 하늘을 나니 설레더라고요. 동료들도 반갑게 맞아줬고, 일도 손에 익은 대로 척척 진행됐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우리 아기 잘 있었죠? 그럼 잘 있었지. 시어머니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짧았습니다. 표정도 딱딱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했죠.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일했어요. 그래.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 시어머니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라도 한잔하고 가셨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서두르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복직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돌봐주시긴 하지만 제게는 말을 아끼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아무 일도 없다는 말만 하셨죠.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라윤아, 너 요즘 남자 만나냐?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라뇨. 항공사에서 일하면 남자들 많지 않니? 거기서 남자들 많이 만날 거 아니야. 일로 만나는 거죠. 그게 무슨... 일로만 만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머니, 저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저는 민재 씨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호텔 로비 같은 곳이었는데 그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내가 더 잘 알겠지. 호텔 들어가는 거 다 찍혔어.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런 사진, 저는 찍은 적이 없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걸 만든 거죠? 어머니,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저런 적 없어요. 조작.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시어머니는 비웃듯이 말하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그날 저녁, 민재 씨가 퇴근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 씨, 어머니가 나한테 이상한 사진 보여주셨는데, 나도 봤어. 민재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거 조작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라윤아, 진실을 말해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응, 정말이야. 나 그런 일 전혀 없었어. 믿어줘. 그럼 왜 그런 사진이 있는 거야? 민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나도 몰라.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건지. 라윤아, 나 당신 믿고 싶어. 근데 어머니가 그런 걸 가지고 오시니까 나도 혼란스러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누가 왜 이러는 걸까?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후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또 남자 만났지? 어머니,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심지어 메시지까지 보여주셨어요. 제 핸드폰 번호로 보낸 것처럼 조작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내용들이었죠. 저는 경악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냈대? 모르겠어요.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시어머니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복직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정타가 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장거리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시어머니와 민재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라윤아, 앉아. 민재 씨의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거 봐. 테이블 위에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남자와 포옹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입맞춤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까지. 제 얼굴이 분명히 박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다 조작이야. 민재 씨, 나 정말... 그만해. 민재 씨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믿고 싶었어.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 메시지, 사진, 심지어 목격자 진술까지 있어. 목격자? 무슨 목격자? 내가 그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본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민재 씨는 말을 멈추고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애가 정말 내 아들 맞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친자 확인 해야겠어. 미쳤어? 당신 아들 맞아. 내가 누구랑 뭘 했다고? 이 더러운 년. 내가 남자랑 호텔 들어가는 거 문제하는 거 증거로 다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닥쳐, 내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어. 당장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이 집에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쫓겨난다고요? 제 아기를 두고? 아기는 제가 키워야죠. 제 아들이에요. 내 아들,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진짜 확인 나올 때까지 아기는 여기 두고 넌 당장 나가. 안 나가요. 아니, 못 나가요. 제 아기를 두고 어딜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라윤아, 제발 조용히 나가줘. 이웃들 다 들어. 민재 씨,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믿어줘. 제발.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일단 나가줘. 결국 저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쫓겨났습니다. 5개월도 안 된 제 아들을 두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억울했고, 분했고,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거라는 걸 그때 희미하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찾아온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라윤아, 무슨 일이니? 저는 울면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분노하셨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자. 이건 명백한 모함이야. 그날부터 저희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친정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민재 씨 측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어요. 친자 확인 결과는 당연히 민재 씨의 아들로 나왔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제게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외도한 여자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채 살아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민재 씨가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한정식 집 행사 때문에 하루 종일 외출한다는 정보도 입수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요. 그날 오전 11시, 저는 시댁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 비밀번호를 아직 바꾸지 않았기를 바라며 숫자를 눌렀죠. 삑!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기는 어린이집에 맡겨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어요. 옷장도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저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때 옷장 구석에 작은 금고가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인생을 뒤집을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의료 서류였어요. 장설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진단명은 난소 기능 부전으로 인한 불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했어요. 설이, 이 사람이 누구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을 때 제 손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재 씨와 장설이의 사실혼 관계 증명서였어요. 2년 전부터 동거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말인 즉슨 민재 씨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 여자와 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어요. 세 번째 서류는 이혼 신청서. 제 이름과 민재 씨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습니다. 현재 협의이혼 중인데 이 서류가 여기 있는 걸 보니 미리 계획해서 적어둔 서류인 듯 했어요. 네 번째 서류는 양육권 변경 신청서.
친권자를 민재 씨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5번째 서류는 민재 씨와 장설이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이미 작성은 끝났고 구청에 제출만 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날짜는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6번째 서류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의 출생신고를 수정하는 위조 서류였어요. 어머니 이름을 저에서 장설이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누군가 위조를 시도하려 한 거죠. 이 미친 사람들이.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서 USB를 꽂았어요. 파일을 열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조작된 사진 원본 파일들, 포토샵으로 제 얼굴을 합성한 과정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남자와 포옹하는 사진, 호텔 로비에 있는 사진, 모두 합성이었습니다. 조작된 메시지 내역, 가짜 계정으로 만든 메시지들이었어요. 제가 남자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대화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한 폴더에는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열었습니다. 대리며느리 프로젝트. 제목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1단계. 적합한 여성 물색. 건강하고 집안 배경 깔끔하고 순진한 성격. 2단계. 결혼 및 임신 유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임신 유도. 3단계. 출산 후 3개월 시점. 여성이 직장 복귀하도록 유도. 4단계. 외도 누명 씌우기. 조작된 증거 제시 및 집에서 퇴출. 5단계. 법적 절차 진행. 이혼 및 양육권 박탈. 6단계. 설이와의 혼인. 아이를 설이 명의로 등록. 7단계. 완료. 집안대를 잇는 아들 확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죠. 민재 씨의 다정함도 시어머니의 배려도 전부 연극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USB도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거죠. 그리고 집을 나오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 방 들어갔지. 뭘 봤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들켰어요. 하지만 이미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다 봤어요. 서류도, USB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고 하는 소리야? 제가 대리며느리였다는 거요. 아들 낳아주려고 결혼한 거였죠. 입 조심해. 넌 지금 우리 집안을 모욕하는 거야. 모욕. 제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아이를 빼앗으려 한 게 누군데요? 그게 모욕 아니에요? 라윤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법정에서 봬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대단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서둘러서 진행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의 작은 방에서 아기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꼭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양육권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댁에 와 있는 게 단순히 놀러 온 줄로만 아시고 자세한 사정은 모르셨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라윤아, 이따 집에서 볼 텐데 무슨 일로 전화했니? 무슨 일 있니? 아빠, 사실은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 당한 일, 조작된 누명, 그리고 대리며느리 프로젝트까지. 아버지는 전화 너머로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셨어요. 아빠, 그 집안이 감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라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처리할게. 제 아버지는 국내 유명 호텔의 회장이십니다. 민재 씨가 근무하는 그 호텔이 바로 저희 아버지 소유였어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민재 씨가 아버지 호텔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건 아버지 일도 바쁘신데 괜히 신경 쓰실 것 같아서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아빠, 민재 씨 그 호텔에서 일해요. 알아. 내가 다 조사했어.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오민재, 그 자식. 내가 당장 해고 조치할 거야. 그리고 업계 전체에 공문을 돌려야겠어. 이 업계에는 한 발자국도 못 디디도록. 아빠, 라윤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 아들 되찾아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든든해서였어요. 3일 후 민재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오민재 씨 징계위원회 결과 즉시 해고 조치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호텔 인사팀에서 통보가 왔어요. 민재는 황당해했죠. 무슨 이유로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중대한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됩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게다가 호텔 측에서는 업계 전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오민재는 사기 및 허위 사실 유포로 징계 해고되었으며 재채용을 권장하지 않음이었죠. 사실상 호텔 업계에서 퇴출된 겁니다. 민재 씨는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윤아,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내가 한 거냐고. 내가 뭘 했는데? 호텔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어. 이게 말이 돼? 그거 당신이 뭘 잘못해서 해고당한 거 아니야? 회사에서 할 만하니까 한 거겠지. 거짓말하지 마. 당신 아버지가 그 호텔 회장이잖아. 저는 픽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참 빨리도 알았네. 라윤아, 제발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다시 해고 철회 좀 해줘. 민재 씨,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대리며느리 프로젝트. 그게 사람한테 할 짓이야? 전화 너머로 민재 씨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당신도 공범이잖아. 나를 속이고, 이용하고, 쫓아낸 거. 그냥 당하고 살 줄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음 타겟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했어요.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출생신고 위조를 시도했으니 문서 위조죄, 조작된 증거로 나를 외도녀로 몰아세웠으니 명예훼손죄,
대리며느리 계획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니 사기죄.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시어머니는 소환됐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려 했지만 저희 쪽에서 USB와 서류를 모두 제출하자 할 말이 없어졌죠.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럼 이 USB에 저장된 합성 사진은 뭡니까? 계획서는요? 경찰이 추궁하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선옥은 기소됐고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진술해 주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도구였어요. 아이를 낳아주는 기계였죠. 출산 후에는 조작된 누명을 씌워 쫓아냈고 제 아들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측 반론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고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거기에 벌금 3천만 원까지 부과됐죠. 더불어 시댁 사업체였던 고급 한정식집은 저희 측에서 민사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압류 조치를 내렸고 한정식집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양육권이었습니다. 저는 친권 및 단독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재 씨 측에서는 반발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계획적으로 저를 모함하고 아이를 빼앗으려 했다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원고에게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을 되찾은 겁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민재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라윤아,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당신이 나한테 한 짓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설이였어요. 라윤 씨, 설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왠지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설이 씨도 피해자예요. 시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죠. 설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라윤 씨, 아들을 몇 달 동안 키워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안아도 제품이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이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설이 씨, 부디 행복하세요. 아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민재와는 이미 결별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시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마주했어요. 라윤아, 라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너무 나쁘고 잘못됐다는 거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집안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그게 사람을 도구로 쓸 이유가 돼요? 시어머니 선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대를 잇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벌인 짓은 대대로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법원 판결문에, 신문 기사에, 사람들 입에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넓은 거실, 햇빛 잘 드는 창문, 아이 방도 따로 마련했죠. 항공사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어요. 엄마 소리도 하고 뒤뚱뒤뚱 걷기도 해요. 제가 퇴근하면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민재는 소식이 없어요. 호텔 업계에서 퇴출당한 후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 후 조용히 살고 계신다더군요. 한정식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들도 빼앗긴 채 살았겠죠.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들을 안고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를 잇기 위한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야. 그냥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할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한 명의 사람이고 하나의 엄마고 저 자신이죠. 그렇게 저는 오늘도 아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